자, 수변전 설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물량 및 공량 산출을 한번 볼까 하거든요. 그 이제 갑자기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최근에 이 조조 중에 하나가 수변전 설비에서 점점 이제 아니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기 기사를 시험을 볼 건데 전기 기사와 전기 공사 기사의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기 공사가 하는 영역을 이제 전기 기사가 점점 넘어오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러면 전기 공사가 전기 기사 영역으로 넘어오나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점점 전기 기사가 점점 대세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에 좀 해.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이상하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 기사에 전기 공사 기사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경우인데, 과거에 이제 전기 견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전기 기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과거에 전기 견적이라고 하는 분야였는데, 이게 요즘에 기사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이란 뭐냐? 이제 한꺼번에 쌓아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걸 그 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 도서와 시방서 및 시공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와 그 노무의 품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과 업무를 말한다. 이게 참 이 전기기사 시험이 참 어려운 게 논술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험 문제를 드릴 건데, 이제 논술형 문제에서 문제란 이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산 또는 견적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써야 돼요. 이 말을. 근데 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문장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 그, 일단은 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거를 답을 풀려면 일단 키워드, 그러니까 주된 키워드는 음, 써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뭐 그, 뭐 재료와 노무의 품을 계산하는 과정과 업무 이 정도로 줄여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나뉘는 거죠.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 견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거고, 예정 가격 결정 기준. 물품 또는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을 정하기 위한 기준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이제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래 신뢰 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또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 제조 또는 공사에 있어서, 그다음에 감정한 가격, 감정 가격, 통제 가격, 견적 가격, 유사한 거래 신뢰 가격,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머리 아프죠. 결정 기준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딱 어떤 식이냐면, 예정 가격 결정 기준을 한 6가지 쓰시오. 또는 뭐 한 3가지만 쓰시오.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돼요. 이걸 더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우죠. 그러니까 기사 시험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게,
이전에 기술사 시험 보던 사람이 이야기하던데 시험 합격하려면 이제 10번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0번을 본다 하는 것이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어떤 전공 서적을 보려면은 그 정독을 하는 데는 그 책 하나 보는데 되게 1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빠르면 6개월이죠. 빠르면. 왜냐? 우리가 과목을 수업을 할 때도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은 전기 회로 같은 과목은 중요도가 높으니까 원, 투로 되게 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원, 투로 해서 한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과목은 공부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목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년 동안 꾸준히 정독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학생인 경우가 있고 직장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면은 하루에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시간은 충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표준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야간에 직업군인이거나 직장인인 경우는 10시간은 쓸 수가 없죠. 그 직장 생활 근무 때문에. 그렇다면 한 5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생이면 6개월이면 제 생각에 한 권을 정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면 1년이 걸릴 거예요. 하나를 책 한 권을 정독하는데 그거를 10번 되풀이하려면은 10년이게요? 그건 아니고 에, 두 번째 볼 때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한 3개월이면 한 권이 봐질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달 반이면 봐지고 네 번째는 뭐 한 달 반이면 45일이니까 한 20일이면 봐지고 다섯 번째는 한 10일이면 봐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도를 본 정도 되면은 합격 점수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것은 이제 자격증 시험에 대한 기준이고 100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10번 보면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논술형이고 시험이 어렵다. 기술사 시험이다. 그러면 10번 봐야 돼요. 그러면 10번을 보려면은 그래서 대략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그 직장인인 경우엔 적어도 3, 4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일생에 있어서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원가의 계산 요령, 순공사 원가. 공사 시공 과정에 걸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다. 재료비의 계산에 있어서 미리 알아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료비의 내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비목과 내용 또는 범위의 설정, 적산 소량의 계산, 품목별, 구역별 적용할 단가의 결정. 그다음에 재료비의 구성과 내용.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다. 시공 중에서 발생되는 작업설이나 이게 뭐지? 작업설? 이게 뭐 무슨 말이지? 작업설이나 뭐 작업 설비 아닐까? 작업 설비나 그런 거 아닐까요? 확실히 뭔가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작업 설비나 뭐 부산물의 매각 그러니까 작업설 이게 뭔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근데 부산물이 생기긴 하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고물이라도 생기죠. 고철이라도 생기고 그것을 팔고 뭐 또는 이용 가치를 추정 산출하여 이를 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물로 생긴 것은 수입은 수입이니까 그거는 공제해야 한다. 재료비의 각 세목별 비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비,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간접제협이 실체를 형성하진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가치. 이 간접제협이죠. 예를 들면 뭐 공구 같은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료의 구입 과정에서 당연히 재료에 직접 연관돼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 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 상태는 부대 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쭉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 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뭔가 작업설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해야 된다. 노무비.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를 말한다. 직접 노무비는 공사 기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종사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상여금은 연 400%, 재수당 또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에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처음에 이 계상이란 말을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혹시 뭔가 계산한다는 말을 잘못 쓰인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거 아니고 계산할 때 거기다 더 얹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윗상자 한문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걸 더 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여금은 연 400%가 한계다. 상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이제 직장인들은 아실 건데 상여금 일종의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잘 받는 데가 되게 이제 명절 때 이제 상여금을 받죠. 그래서 되게 월급의 그 2배 정도 갑자기 받죠. 보너스. 진짜 그때 참 좋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이 뭐 그러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거였지만 표준이라서 좋은 직장의 기준이 상여금을 언제 주냐면 또 여름 휴가 때 여름 휴가 하잖아요. 그때 쓰라고 또 그때 주기도 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산 끝나고 나서 그 총 토탈 결산을 해봤더니 뭐 영업이익이 뭐 이익이 얼마 나왔다더라. 그러면 그런 때 또 배당금으로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 직접 공사 시공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그다음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재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 그래서 간접 노무 비율은 최근 연도 간접 노무비 합계액을 최근 연도 직접 노무비 합계액으로 나눈 것이다. 그다음에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사 원가 및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는 구분된다. 경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의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공사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재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경상시험 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상실한다. 일반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광고 선전비, 접대비, 대손 상각 등을 뺀 것이다. 일반관리 비율은 매출 원가분의 일반관리비 곱하기 100% 계산한다. 일반관리비의 계산 방법.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아래와 같이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그래서 공사 원가가 50억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관리 비율이 6%. 그다음에 이게 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시설 공사 일반적인 그 전체 공사를 토탈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5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이면 5.5%, 300억 원 이상이면 5%막 이러합니다. 이제 이건 시설 공사이고 전기 통신 공사는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가 6%. 그다음에 이제 5억 원에서 30억 미만이면 5.5%. 30억 이상이 되면 5% 정도를 이제 일반 관리비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를 낼 때 총 그 일반 관리비는 뭐 전체의 원가의 전체 공사비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책정을 해서 떼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윤. 이제 법정 이윤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윤은 영업 이익을 말하며 공사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 합계의 이윤을 15%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사의 이윤은 15% 정도가 적당하다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법을 지켜갖고 살면은 살기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공사에서 이윤이 진짜 현실적인 이유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옛날에는 20%였는데 더 줄은 것 같기도 해요. 20% 정도는 봐야 마진을 봐야 먹고 살죠. 근데 점점 이게 힘든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 적당한 마진은 진짜 그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정도 남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는 돼야 현실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알 수가 없는 게 뭐 어떤 경우는 거의 손해 보고 하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요. 참 이거는 천차만별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재료의 산출 요령, 적산에서 조사할 사항, 시방서와 도면. 시방서에 대해서는 요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한다. 도면의 기재사항, 상세도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확실히 파악한다.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및 공사의 한계를 파악한다. 또 건축물의 각층 높이, 천장 높이, 천장 및 벽체, 바닥 마감 사항 등 건축 도면을 참고한다. 현장 설명 및 도면 검토, 계약 조건, 특기사항, 건축의 구조,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배관, 배선, 기기 및 자재 제조업체 지정 유무, 사양 확인, 그 다음에 현장 조사, 그 다음에 적산 준비, 적산할 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독하여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한 다음 계획을 수립한다. 별도 공사 또는 차후 공사, 추가 공사의 유무, 적산 항목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가, 특수기기는 없는가, 제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준비품으로서는 산출 근거용지, 내역서, 인건비 산출 명세서, 또 필기구, 색연필, 계산기, 스케일 또는 커브 메타, 전기, 통신, 품셈. 품셈이 이제 인건비 계산하기 위한 그 표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정보지 등 물가 시세표 및 견적 단가표, 기술사항 참고 자료, 기타 적산 참고 자료. 그래서 공사가 나오면 이제 도면을 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얼마 들겠다 하고 계산하는 거죠. 적산 방법. 건설공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지 조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적산자는 여러 가지 변동 요소를 염두에 두고 현지를 충분히 조사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현지에 부합한 확실한 시공 계획을 세워서 이를 기초로 적정한 적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산에 필요한 재정보, 자료 정비 등 적산 작업을 일정한 흐름도에 따라 계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적산 순서. 흐름도를 발주자 및 수주자 입장에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적산 순서, 흐름도가 발주자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견적을 내는 거죠. 견적을 공사 수량 계산, 시공 계획 설정, 품셈 결정, 노무비, 자재 단가, 단자가 아니라 단가네, 단가. 자재의 단가 결정. 그다음에 경비 산정. 그래서 예정 가격을 결정한 뒤 입찰 공고를 냅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 공고를 수주자가 이제 입장인데 수주자는 입찰 공고를 보고 현장 설명회를 듣습니다. 현장 설명을 듣고 견적을 내보는 거죠. 그래서 시공 계획을 작성을 하고 농업이나 자재 단가를 결정하고 품셈 결정해서 경비를 산정을 하고 견적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뭐 무조건 싸면 무조건 계약을 했는데 이제 기부공사라고 해서 그 엄청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이제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 보면서까지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일 수 있고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니어서 지금은 대부분 근저가 입찰, 그러니까 제일 이 발주자가 낸 견적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을 적어낸 입찰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2천 원, 몇천 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공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공사업자들은 일단은 입찰을 따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그렇게 봐요. 왜냐? 따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허용하는 게 하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따고 나면 자기가 안 하고 다른 데다가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마진은 인정받습니다. 땄으니까. 근데 이 제도가 좀 말이 많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적산 요령, 공사 수량 계산, 집계 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량 산출을 구분하고 수량의 종류별, 재료별, 위치별, 강도별로 세분해서 그다음에 할증률 이제 뭐 그 심야에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공휴일에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 할증이 붙는 거죠. 그다음에 뭐 수량의 공제 뭐 공지할 것도 있나 보고 시공의 결정, 시공법 및 작업 순위 결정, 작업 기종 선정, 또 조합 결정, 그다음에 직업 능력 결정, 그다음에 표준 품질 및 단가 결정. 그 단위 공정별 표준 품셈의 결정. 그래서 표준 단가 및 대가 결정. 그래서 복합 단가라고 하고 적산자는 도면과 시방서의 재료의 종류, 공법 등의 명기가 누락된 사항은 적산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에다가 보완해야 되며 공사 시공상 당연히 추가되어야 될 사항은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